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 소설론의 제 2부의 1장 인물과 인물 형상화 이야기 요소죠. 제 2부의 이야기 요소인데 거기서 인물과 인물 형상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과 인물 형상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근대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그 작중 인물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인물 형상화는. 자, 여러분 교재 6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인물의 개념, 캐릭터라고 나왔죠. 인물.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캐릭터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1번의 뜻은 성격이라는 뜻이 있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2번의 뜻이 이제 캐릭터입니다. 인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캐릭터라는 의미는 작품에 설정된 허구적이고 개성적인 성격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60페이지를 보시면. 자, 6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작중 인물, 작품에 설정된 허구적이고 개성적인 그런 성격과 그런 그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60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십시오. 노스럽 프라이, 노먼 홀랜드, 헨리 제임스 다 영미 쪽에서 유명한 작가이면서 비평가들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60페이지를 보면, 자, 소설을 읽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플롯까지 기억하는 독자는 없지만 인물은 기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세르반테스의 세 번째 줄이죠. 돈 키호테. 이 돈 키호테라는 것은 이때 돈이라는 것 다음에 키호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돈은 뭐냐면 써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키호테 경이라는 뜻입니다. 돈 키호테라는 게. 세르반테스의 이제 스페인의 작품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토마스 하디의 테스, 에밀리 브론테의 제인 에어, 허균의 홍길동전, 홍명의 임꺽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유명한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소설의 인물은 이런 작품에 설정된 허구적이고 그렇죠. 실제 인물이 아니죠.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허구적이다. 실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적이다. 그러한 그 성격,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되는 거죠. 허구적이고 개성적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쪽으로 넘어가면요, 61쪽. 자, 거기 이제 그 첫째 줄부터 볼게요. 소설의 경우는 문자만을 통해서 묘사되고 서술될 뿐이므로 영화나 극에 비해서 제한적인 면이 있다. 반면 서술자의 중개에 의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인물은 작가가 선택한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만 제시되는 허구적 구성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밑줄 좀 치세요. 61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그래서 다음에 서사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성격 혹은 캐릭터라는 용어로도 지칭한다 이런 말이죠. 아까 이 캐릭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번 실제 모방 혹은 허구적 존재의 창조라고 나왔죠. 소설에서의 이제 인물은 실제 모방이죠. 허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제를 모방했다고 해도 허구적이죠. 예를 들면 시문의 상록수라는 작품 있죠.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 자, 거기에 이제 주인공, 여주인공 최영신이죠. 근데 원래 이 최영신은 최용신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계몽을 활동을 하던 실제 인물을 토대로 해서 이 최영신을 만든 거거든요. 누가? 시문이. 시문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자, 거기 6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소설 속의 인물은 실제하는 인간의 재현 내지 모방으로부터 탄생하지만 작품의 이야기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안에서 존재하고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로만 구성되는 가공의 존재다. 자, 61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실제 인간과 소설 속 인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인간과 그런 그 소설 속 인물인데, 자, 실제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죠. 생물학적 형상이자 자기 정체성. 여기 이제 정체성이란 말 나오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이걸 세 글자로 뭐냐면 Who am I입니다. 나는 누군가. 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고 미결정적인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선택하고 일정한 요소를 통해 형상화한 성격으로 존재합니다.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만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 또 특정한 성격을 가진 결정적인 인격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6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 속 인물은 실제 인간을 재현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작가가 어떤 형상화된 성격으로 존재할 뿐 실제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허구적인 어떤 존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62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소설 속 인물 가운데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아 그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바깥속에서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존 인물로부터 원래 자료, 그런 이야기죠. 원자료를 취했다고 해서 소설 속 인물이 그 인물과 같은 건 아니다. 박경리, 토지의 초반에 등장하는 김계주라는 동학장수는 이렇게 나왔죠. 그런 동학장수는 작가가 이야기하던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던 동학장수 김계남을 모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고, 박경리의 이제 토지 유명하죠. 거기 이제 밑에 박스에 나오죠. 토지 속에 나오는 김계주는 분명히 동학의 접주 김계남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본 것은 과격분자로서 전봉준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지 않고 전주 가명에서 효수는 이제 머리를 벤다는 거죠. 당했다는 그것뿐이다. 과격분자라는 것, 가명에서 효수당했다는 것, 두 가지가 강렬하게 작용해 오더군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당연히 제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되는 거지요. 이건 전부 다 이제 박경리 작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작가의 이제 어떤 창조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62쪽, 63쪽에 막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63쪽에 2번을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2번. 인물의 이중성이라고 나왔죠. 인물의 이중성. 자, 인물의 이제 이중성이죠. 성격인가 행동인가 혹은 주제인가 기능인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물의 행위는 반드시 소설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물의 행위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사건은 구체적인 인물의 행위가 있어야지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인가를 파악을 하려면 그가 야기한 사건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의 종류, 이게 또 중요한데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자, 거기 63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인물 중심 성격 소설 있을 거예요. 거기다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번. 이거 네모처럼 써요. 인물 중심의 성격 소설. 자, 인물의 심리적 자질과 발전 과정에 서술 초점이 넘겨보세요. 있는 소설 유형을 말한다. 64쪽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유형은 인물의 특징에 대한 표현이나 징후 등에 대해서 이제 징후라는 건 사인이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롯이나 서술 방식 등은 인물의 심리 변화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종속된다. 이상의 날개는 나와 아내의 관계와 성격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반복된 외출은 행동의 변화를 향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나의 성격과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 소설에는 성격 묘사에 사회 전체의 다양한 실상을 암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타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 반면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플롯 중심, 거기다 네모 좀 쳐놓으세요. 플롯 중심의 행동소설. 자, 여기다가 또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자, 이 플롯 중심의 행동소설은 사건으로서의 행동 전개가 서술의 중심이 되는 소설 유형이다. 인물은 사건의 전개에 종속되므로 인물의 성격보다는 행동에 초점이 가 있다. 인물의 행동은 또 다른 행위를 유발하고 다른 인물의 동기나 욕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플롯이죠. 플롯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또 좀 읽어보면 긴 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일대기 소설, 역사 소설, 가족사 소설, 사건의 흥미진진한 전개가 중심인 추리 소설, 모험 소설이 이제 다 플롯 중심의 소설이라는 겁니다. 인물보다는 어떤 움직여가는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밑에 보면 먼저 리얼리스트들처럼 소설의 주제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 거기다 비켜줘. 마지막 단락에 주제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은 인물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무엇을 의미하는 인물인가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나왔죠. 무엇을 의미하는 인물인가 이런 것을 이제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65쪽에 보시면 기능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면 형식주의자나 구조주의자. 그러니까 형식주의나 구조주의가 다 기능을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능을 중시하는 거죠. 이 펑션은 이제 기능이라는 뜻도 있고 함수라는 뜻도 있죠. 수학에서 함수 F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능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플롯과의 관련성에서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인물인가라는 점에도 주목하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물 형상화 기능이 이제 65쪽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인물 형상하느냐? 그 앞에 있는 건 넘어가고요. 자,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를 펴보세요. 6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66페이지. 작가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소설에서 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야기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며 또 그리하여 무엇을 의미하도록 그리는가와 같은 것을 인물 형상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나왔죠. 캐릭터라이제이션. 자, 이게 이제 바로 인물 형상입니다. 여기 강세호죠. 그래서 이제 인물의 제시 방식은 말하기와 보여주기라고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설명 말하기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텔링이라고 그러죠. 텔링. 보여주기는 쇼잉입니다. 말하기와 보여주기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하기의 예시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광수. 준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최초의 근대 소설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형식이죠. 자, 이형식은 상당히 어때요?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하기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하기는 뭐예요? 서술 위주의 방법이죠. 묘사보다. 그래서 이 말하기는 뭐예요? 작가가 직접적으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고 서술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하기 기법은 좀 평면적이다. 그러니까 변함이 별로 없는 거죠.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 묘사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 묘사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여기는 지금 말하기의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필기를 쭉 하세요. 말하기 예시를 들었고 이제 말하기가 아닌 것으로는 이제 보여주기가 또 있겠죠. 우리 보통 이제 말하기를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텔링.
여긴 텔링이에요. 텔링. 자, 근데 말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도 있겠죠. 자, 이 보여주기는 쇼잉이라고 합니다. 보여주기, 쇼잉. 자, 이 보여주기 쇼잉인데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가 있겠죠. 대화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여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보여주기는 사실주의 소설 등장 이후에 소설가들이 선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여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로 다시 이제 가면 인물의 제시 방식은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말하기는 텔링이고 설명이다. 자, 66페이지 밑에 말하기 보세요. 말하기는 작가가 서사적 정보들을 권위적으로 지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술 기법이다. 곧 작가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독자에게 인물들의 용모라든가 그들이 있는 장소, 그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을 알리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무정의 이제 이 형식에 대한 설명이죠. 자, 67페이지에 박스 나오죠? 이 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해 본 적이 없고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직접. 네모 나오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강세 무정할 때 이 무정이라는 말은 정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암흑기라는 의미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무정입니다. 자, 67쪽에 보여주기. 아까 말씀드렸죠. 67쪽에 보여주기. 보여주기는 쇼잉이고 보여주기는 묘사다. 자, 묘사는 뭐예요? 사물을,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림처럼. 이게 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는 67쪽에 밑에 있죠. 가능한 한 서술의 표면에서 가공된 흔적을 지우고 독자가 스스로 이야기의 추이, 그 흐름이죠. 을 뒤쫓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서술 전략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기다. 67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장면 위주의 방법, 보여주기라고 나왔죠. 자, 넘기세요. 68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무정의 주인공 이영식의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성격은 다음에 한 대목에서처럼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신문 기자 신우성과 대화를 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주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보여주기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사실주의 소설가들이 이런 걸 많이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9쪽입니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장단점이 나와요. 69쪽에. 그래서 말하기와 보여주기라는 두 서술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이제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기의 방법만을 사용할 때는 느슨해지거나 산만해질 위험이 있죠. 말만 하니까. 특히 장편 소설을 다루는 경험의 범위는 면막으로 구성된 희곡이 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이제 필적하는 강렬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편 소설의 느슨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설가는 보여주기, 장면적인 서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플롯, 구성이 복잡해지고 클라이막스, 절정이죠. 클라이막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위기는 크라이시스예요. 크라이시스. 절정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클라이막스가 가까워질 때 독자에게 어떤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할 때는 장면 위주의 방법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소설이 보여주기의 방법만 사용하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또 한계가 생긴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69쪽의 마지막 단락. 그러나 그 다음에 밑글 주세요. 6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말하기는 독자의
반응을 능률적으로 통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황한 사건을 요약함으로써 서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통어라는 말은 통제하고 똑같은 말, 통제. 통제라는 말로 써놓으세요. 주네트라는 비평가가 말하기의 가치를 옹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기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에 또 유명한 게 나오죠. 명명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에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 바로 밑에 두 줄 내려가면 에펠레이션. 명명법이란 건 이름 붙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붙이기를 우리가 이제 명명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명명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인물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명명이 있겠죠. 이게 이제 유충렬, 춤과 열을 지닌 존재. 유충렬, 춤과 열을 지닌 존재. 리을입니다. 리을. 그 다음에 심청. 이 맑을 청자를 썼죠? 심은 이제 가라앉을 찜자인데, 그리고 장충찬이라는 김홍실의 인간시장의 주인공. 장충을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재밌는 건 그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이라고 하려고 했대요. 권총을 차고 다닌다. 근데 이게 이제 심의의 검열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 권총찬을 장충찬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70페이지에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명명법에 명명법은 그 특성과 효과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인물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명명법. 여기 있죠. 유충렬. 맞죠? 성진. 이 성진은 김만중의 구운몽이 나오죠. 주인공이죠. 성품이 착하다는 거죠. 참되다. 그다음에 춘향전. 춘향은 봄의 향기라는 뜻이겠죠. 봄의 향기. 춘향전이니까.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71쪽은 이제 별명을 이용한 그 명명법이 또 나오고 있어요. 별명이와 관련된 명명법인데, 어떤 인물의 용모나 성격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한 6째 줄 보면 이무영의 광장시 나오죠? 굉장시 나오죠? 굉장시. 그 굉장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굉장시니까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허영심. 많은 주인공을 희화한다. 베너티라고 하죠. 허영심. 이 세커리의 베너티 피어라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작품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을 희화한다는 말 나왔는데 희화화라는 건 뭐냐면 웃기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걸 희화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밑에 이제 근대소설 이후로 작가들은 주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상반되는 이름을 사용해서 반어적 효과를 의도해요. 예를 들어서 감자 해서 복녀는 이제 원래 복이 많은 여자야 되는데 복도 지질도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반대죠. 완전히 복녀니까. 또 화수분은 이제 뭡니까? 아무리 퍼놔도 그 마르지 않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이 그 뭡니까? 등장인물이 동사죠. 얼어 죽죠. 얇은 파리로 연명하다가 길에서 이런 걸요. 또 현대소설에서는 인물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익명화를 한다는 거예요. 익명화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뭐 영문 J라고 한다든가 K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그 밑에 있죠.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를 부정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행적 태도를 보이는 주인공 나는 참 세상에 아무 것과도 교섭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까요? 72쪽입니다. 자, 72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산업화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처한 인간 소외를 몽환적으로 그려낸 게 바로 뭡니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곰이죠. 그래서 하층민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해가는 주인공은 난장이라고 불려져요. 난장이. 그렇죠? 가치관이 불안정하게
부유하는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한국 현대 사회의 인생 유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라는 것은 이제 떠다닌다는 소리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난장이라고 또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육체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육체적 요소는 그 쭉 내려가다 보면 지난서 쓰인 거 보세요. 인물의 성별, 성적 매력, 인종, 나이, 외양, 체격, 얼굴 생김새, 피부색, 목소리, 건강, 신체적 결함 또는 질병 여부, 몸가짐과 패션 센스, 의상과 소유물. 자,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오는 두 대조적인 인물의 외양 묘사이다. 자, 오른쪽 보세요. 73쪽입니다. 73쪽.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성녀와 마녀라는 박경리 작품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A번과 B번이 있죠. A번 조용한 하란의 모습, 모두 시끄럽게 짓거리고 있는 속에서 사뿐히 떠 있는 흰 꽃잎같이 청초한 모습이다. 거기 흰 꽃잎같이 청초한 모습 비춰주세요. 그 밑에 줄에 투명아리만큼 흰 얼굴.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 꿈을 머금은 듯 소리 없이 웃음이 흐른다. 그 밑에 이제 B번을 보면 무서운 아름다움, 신비한 매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녀와 마녀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녀형과 마녀형의 두 여성 인물의 대립과 갈등이 중심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이고 평면적으로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A는 성녀형 인물, B는 마녀형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쪽으로 이제 가면 심리적 요소, 기질 및 정신적 특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질이 어떠냐, 이 사람의 기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뭐 예민하다, 우울하다, 의지가 강하다, 독립적이다, 이런 거죠. 자, 74쪽의 세 번째 단락, 본능이나 감성,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욕구, 욕망은 자신의 일정한 신념이나 가치, 목적도 인물의 행동과 이야기를 추동시키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성격과 요소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75쪽. 사회적 요소죠. 사회적 요소. 대인관계 사회적 환경인데 사회적 요소는 뭐 이제 가족관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는 뭐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뭐 이런 거겠죠. 친구관계, 친구관계도 있네. 이거는 이제 뭐 동료, 동기, 선후배 이런 거죠. 사회적 관계는 신분 및 계급, 뭐 거주 지역, 직업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교육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신분, 계급, 거주 지역, 그다음에 뭐 교육, 종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고요. 자, 75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중 다음에 현대 사회 소설을 밑줄 치세요. 사실주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형상화는 사회 계층과 갈등 문제다. 사회 계층과의 갈등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영의 단편 소설 홍수가 나왔죠. 그 밑에 박건성에 대한 서술. 그는 7년 동안 노동 생활을 회상해 보았다. 처음에 방적 공장에 들어갔을 때 감독의 학대와 공장주의 무리한 XX로 이건 다 검열해서 빼버린 거죠. 쉴 새 없이 노동하는 수천 명 직공의 참담한 생활을 기숙사에서 마치 뭐와 같이 갇혀서 햇빛을 못 보는 여직공들의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76페이지의 박스 밑에 보면 전위적 인물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줄에. 76페이지를 보시면 인용문 밑에 전위적 인물.
전위적 인물. 자, 전위적 인물은 뭐다? 혁명적 인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밑에 뭐 나오는 뭐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쪽입니다. 77쪽. 인물의 기능과 분석. 77쪽. 자, 거기서는 두 번째 단락 끝, 둘째 줄부터 밑줄 있어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혹은 주동인물과 주인공과 적대자를 나눌 수 있다. 맞죠? 자, 주동인물, 반동인물. 자, 주동인물을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고요. 반동인물을 엔타고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77쪽에 보면 거기 마지막 단락에 인물을 이야기 구조의 기능적 요소로 보는 구조론자들을 서사적 기능에 따라 유형하여 파악한다. 프로프는 맞죠? 자신이 수접한 러시아 민담의 구조를 분석해서 인물 영웅, 가짜 영웅 왜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 민담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78쪽에 보면 주동자부터 쭉 나오죠. 보조자까지. 그런 것들을 또 보십시오.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 특히 이제 4번의 발동자는 대상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끼칠 입장에 있는 인물이다. 자, 78쪽에 보면 이제 이광세 흙이 나오죠. 이광세 흙이 나오는데 78쪽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지금 보니까 수업을 강의를 좀 해보니까 이게 지금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좀 아니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좀 끝나면 다음 시간에 그 쭉 이어서 좀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이제 2장까지 좀 끝내려고 하는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78쪽을 보세요. 78쪽. 거기에 이제 이광세 흙이 나왔죠. 농촌 출신 허승이 민족주의자인 한민교 선생의 사상에 감화를 받아 농촌운동에 뛰어들어서 온갖 어려운 끝에 계몽에 성공한다는 스토리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위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면 이렇다. 그래서 주인공인 허승은 주동자로서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욕망 혹은 필요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런 목표와 가치를 재현하도록 영향을 미친 한민교 선생은 발동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이제 뭐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그 설명이. 그 밑에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9쪽. 79쪽입니다. 자, 79쪽에 이제 보면 수리오의 기능 분류하고 나왔죠. 주동자와 거기 이제 반동자 해가지고 나오죠. 주동자, 허숭. 그 다음에 흑이 후반부도 허숭. 반대자 윤정선, 유정근, 유정근. 대상 농촌계몽, 농촌계몽. 발동자 한민교 선생. 그 다음에 이제 허숭. 수동자 살려울의 농민들, 살려울의 농민들. 유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인물이 이제 한 가지의 힘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기능으로 행동한다. 자, 인물의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80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인물의 유형. 거기 이제 보면 E.M. 포스터라는 유명한 작가가 나왔죠. E.M. 포스터는 뭘 썼죠? 인도로 가는 길.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인도로 가는 길. 자, 이걸 이제 쓴 작가인데, E.M. 포스터가 이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작가가 인물의 특정한 일면만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입체적 인물은 이제 잠도 자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입체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81쪽을 보세요. 81쪽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입체적 인물의 예로는 거기 밑줄 치세요. 김동인의 감자에 나오는 복녀를 들 수 있다는 거 나왔죠. 복녀. 원래는 복이 많은 여자야 되는데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유정의 만무방 있죠. 만무방.
만무방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만무방은 자, 막대 먹은 아이. 막대 먹은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막대 먹은 아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인물도 있다는 거죠. 81쪽에 마지막 자락 셋째 줄에 평면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2쪽에 이제 보면, 82쪽에 보면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이라고 나왔죠? 자, 세 번째 쪽에 이렇게 있어요. 개성적 인물은 독자적인 성격으로 그려진 인물들을 칭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다섯째 줄 내려오면 전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리얼리즘 입장에서는 인물의 개성을 전형성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과제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나오죠? 82쪽에 보시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 독설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을 달지 않아 익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좀 뭐 인물 연구 실례라든가 또 몇 가지 좀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끊고요. 한 5분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